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의 장원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시기와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대상자분들은 이제 뇌졸중 발생 이후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서 집으로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뇌졸중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집으로 퇴원을 하셨는데 집으로 퇴원하신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재활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 또 운동을 한다면 이제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에 혼자 계실 때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뇌졸중 이후에 운동을 뭐 해야 된다고 알고는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뇌졸중,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뇌졸중을 앓으신 뭐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뇌졸중 이후에는 운동 능력과 그 다음에 기능이 정상인의 약 55%까지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능력과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운동 능력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능력의 저하는 결국 신체의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 구성을 이제 지방세포를 늘려서 조직 구성을 변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말초 혈류를 변화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이 자체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면 운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저하되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운동을 안 하게 돼서 운동량이 또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운동량 감소와 기능 저하는 체내 조직의 구성을 또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증가시키게 되고 근육량은 감소하게 되고 혈류량도 감소하게 변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다시 또 만약에 재발하게 되면 더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능력이 저하됐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운동량을 유지시켜주고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걷지 못하는데, 아닌 저희 부모님은 뇌졸중에 오셔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떤 운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운동,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의 종류라든가 운동의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환자의 보행 수준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는 게 이제 기능적 보행 척도라고 저희가 이제 재활학과에서 사용한 척도인데 0에서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0은 전혀 걷지 못하시는 분이고 5는 이제 스스로 혼자 잘 걸어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2와 3 정도를 이제 기준점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누가 안 잡아주더라도 적어도 평지나 이런 실내 공간에선 스스로 돌아다니실 수 있고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 3점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스스로 균형이나 이런 거는 잡으시고 있고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한 분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지속 바로 옆에서 계속 붙잡고 있진 않더라도 도움을 주셔야지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두 등급으로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실내에서 보행이 가능한 3등급 이상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대신 그 아래 등급 이제 2등급에서 뭐 2점에서 0.4 이제 혼자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나 근력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운동 종류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행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3등급 이상 기능적 보행 척도 3점 이상 스스로 어느 정도 실내에서는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적극적인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여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가 운동을 나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고요. 한 축은 또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뭐 에어로빅, 등산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근력 운동에는 이제 보통은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맨몸 스쿼트나 뭐 가벼운 아령 운동, 런지 아니면 세라밴드 같은 거를 이용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그러면 어떤 정도 강도로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표는 WHO에서 2020년도에 이제 낸 가이드라인에서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이제 강도가 중강도, 고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조금 더 드릴 건데 중강도로 하는 경우에는 주 5회 30분 이상 그러면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아니면 이제 중강도가 아니라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은 주 3회 25분 이상 즉 주에 75분 이상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섞어서 하셔도 돼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강도를 뭐 예를 들어 30분 했다 그러면 중강도를 이틀 뭐 30분 하는 한 60분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방하시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강도로 주 2회 30분 이상, 즉 일주일에 60분 이상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생각보다 권장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유산소 운동 주에 150분, 그다음에 가벼운 근력 운동 주에 60분만 해도 주에 210분, 즉 하루에 30분 이상은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소 운동 종류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월한가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뭐 근력 운동 중에선 어떤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하시기 쉽고 이제 좋아하시고 지속적으로 매일 하실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운동의 종류별로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요 운동 강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엔 정의상은 이제 3에서 6 매츠 대사당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조금 뭐 의학적이거나 영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걸로 식을 환산하면 이제 심박수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이제 나이별로 보통은 최대 심박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 심박수의 약 64에서 76%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심박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박수 정도로 이제 그 운동 강도를 설명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는 중강도의 운동은 하실 때 이제 옆에서 뭐 사람이 누가 말을 걸었다 그럴 때 이제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길게 몇 문장씩 계속 이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조금 숨이 차고 힘든 정도. 즉 뭐 외국에서는 이제 세 문장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을 때 세 문장 이상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쉬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강도의 정의는 대화는 할 수는 있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정도 아니면 숨이 가볍게 차일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운동 자각 지수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점에서 20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점에서 20점까지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정이 나와져 있는데 이제 중강도는 조금 힘들다 정도에 되는 거예요. 한 12에서 13점 사이가 되고 보시면 땀도 좀 나고 좀 힘든 정도가 이제 중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운동으로 이렇게 주 5회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강도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 정의상은 이제 6매츠, 6대사당량 이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심박수 기준으로 최대 심박수의 한 77%에서 93%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조금 쉬운 말로 저희가 바꿔드리면, 이거는 이제 옆에서 누가 불렀는데 대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숨이 좀 헐떡인 정도, 헐떡여서 대화가 이제 뭐 앞에 거 중강도 문장을 3문장 이상 얘기를 못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그 가까운 간단한 대답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얼마나 힘드냐 정도로 따지면 힘들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자각 지수로는 15점에서 16점 사이의 강도의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 사실 모든 환자에서 다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난이도가 힘들다 정도로 느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내 강도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화가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이드라인까지는 저희가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뇌졸중 이후에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21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허혈성 뇌졸중 환자 한 3만 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한 21% 정도 만이 이제 5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충분한 운동량을 하고 있다라고 그 보고를 하셨어요. 환자분들께 이제 저희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한 80% 정도는 뇌졸중 이후에 이제 운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발병 전에는 운동을 충분히 하셨나요? 라고 여쭤본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제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있었다 나누고, 그러면 이제 발병 후에는 열심히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발병 전에 충분하게 하시지 않았던 환자분들이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17% 정도, 그러니까 이건 5분의 1이 안 되는 숫자죠. 그 정도만이 이제 운동을 충분히 그 다음부터 많이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굉장히 적은 뇌졸중 환자 중에, 이게 특히 뭐 움직이실 수 있는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뭐 뇌졸중 전이나 아니면 뇌졸중 후에도 이제 운동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검사를 좀 봤는데, 보면 여기 그래프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심혈관계 문제 발생률, 뭐 이렇게 심장 마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심혈관계 문제 발생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사망률이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뇌졸중의 재발률입니다. 뇌졸중 재발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심근경색 비율입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위에 있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이제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발병 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 빨간색은 이제 발병 전에는 운동을 적게 하셨지만 발병 후에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이제 초록색은 발병 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발병 후에는 운동을 좀 안 하시는 분들. 이제 까만색은 발병 전에도 운동을 열심히 안 하셨고 발병 후에도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운동을 지금 이제 발병 후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심혈관계 문제 발생률이나 사망률, 뇌졸중 재발률 모두 이제 발병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지 않은 비율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실제로 한 30% 정도 유리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뭐 뇌졸중 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셨더라도 뇌졸중 발병 이후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이런 심혈관계 또는 뇌졸중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 지금 뭐 뇌졸중 발생 전에는 아니면 지금 전에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이런 뇌졸중 재발이나 심혈관계 문제 재발의 위험성이 좀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근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등급 이상 기능적 보행 척도 3점 이상 즉 혼자서 어떻게 실내나 이런 데서 다니실 수 있는 분은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뭐 주당 중강도로 150분 내지 고강도로 75분 이상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중강도로 어, 주 2회 30분, 60분 이상 이제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나 아니면 뇌졸중 발생률, 사망률 모두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2등급 이하 분들, 뭐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게 사실 걷지 못하면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여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뭐 환자의 기능이나 뇌졸중 재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행이나 이런 거는 전문 재활 치료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 이제 가정에서 뭐 스스로 아니면 보호자가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왼쪽 편에 보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자전거 같은 거고 요즘은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로 돌리는 침대에서도 탈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운데는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 손이랑 발이랑 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립기라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이 잘 스스로는 못 서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세워주는 장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 활용을 해서 이제 가만히 침상에서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환자의 기능 저하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못 걸으니까 전혀 운동을 안 해야지 아니면 뭐 저희 환자분은 전혀 못 걸으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침상에서 누워 계신 분들도 이렇게 누워서 타는 자전거라든지 기립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활동을 계속 시켜주시면 기능 저하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운동하실 때 유의할 점은 없나? 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낙상에 대해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뇌졸중 오신 분들 중에 뭐 고령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시력 저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근골격계 질환 뭐 몇 년 전에 뭐 골반뼈가 부서졌다든지 압박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낙상에 유의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낙상을 최소한 방지하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보통은 대개는 옆에서 이렇게 누가 좀 봐주시는 분이 같이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걷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빙판길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피해서 운동 코스를 잡는다든지 산책 코스를 잡는다든지 이런 뭐 신발 같은 것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끄러질 거 뭐 많이 미끄러운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근처에는 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나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 요소들을 이제 줄여주는 형태로 낙상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으시는데 아까 얘기 들었지만 꽤 운동 강도가 셉니다. 중등도 운동 강도만 돼도 이제 숨이 조금 차시고 조금 힘들다 정도 느끼실 정도가 되려 그러면 꽤 강한 강도인데 이거를 뭐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자마자 중등도 강도 이상으로 뭐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바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시게 되면 바로 하신다기보다는 약 한 2, 3주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을 갖고 저강도에서부터 천천히 올려서 중강도 정도까지 운동 강도로 올린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강도까지 하시고 나서도 난 충분히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고강도 운동까지도 시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혼자 하면 운동이 재미없고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보호자 가족이랑 같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뭐 주민센터 같이 이렇게 같은 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연령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갖춘 곳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퇴원하시고 나면 뭐 운동 얼마나 하세요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전화만 드려도 운동을 하는 횟수나 운동을 하는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친구분들 아니면 뭐 비슷한 뇌졸중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커뮤니티를 갖춰서 거기서 운동을 같이 하시게 되면 좀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뇌졸중 후에 이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두 번째 내용인 뇌졸중 이후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뇌졸중 이후에 보통 많이 물으세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뭐 뇌졸중 회복에 좋은 영양제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물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 후의 식이 조절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이제 뇌졸중 내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역시 뇌졸중 환자에서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게 뒤에서 설명 쭉 드리고 나면 밑에 나온 게 사실은 결론에 가까운데요. 이제 시계의 종류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의 기호도 다르고, 뭐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경우에는 음식 종류도 뭐 이름은 똑같은 김치라도 사실은 다 레시피나 이런 게 다르듯이 음식의 뭐 종류나 실제 레시피는 개인의 기호에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되, 이제 기본 원칙은 저염, 즉 소금을 적게 쓰고 이제 저지방이 아니라 저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을 적게 드시고 반대로 이제 단백질은 충분히 포함되고 또 식이섬유 이제 과일 같은 걸 통해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충분한 식이섬유와 이제 미세 영양소 중에서는 대개는 엽산까지가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미세 영양소들을 이제 섭취할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식단이라는 거는 저희가 식사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거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나오듯이 이제 뭐 저지방식 아니면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아니면 뭐 그런 지중해식 식단 뭐 그다음에 대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대시 식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형태의 식사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식단의 종류는 이제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식단은 이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을 할 경우에는 뇌졸중의 이제 발생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 식단이란 무엇인가? 아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고혈압 보시는 의사 선생님 또는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만든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염, 즉 그 소금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 뭐 설탕이 이제 적게 들어가고 저지방 식이로 되어져 있고요. 식이섬유, 과일, 단백질의 섭취를 권장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금, 설탕, 뭐 탄수화물, 포화지방의 이제 섭취를 제한하는 형태의 식이입니다. 그래서 뭐 대개는 염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이제 WH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5g 이하로 섭취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소금 한 2스푼, 티스푼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섭취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염분을 WH 가이드라인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드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염, 저당, 저지방 시기를 하되 저염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좀 싱겁게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당뇨병을 위한 환자를 위한 시기도 있고 고지혈증 환자 시기도 있고 고혈압을 위한 환자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아침에는 뭘 드시고 점심에는 뭘 드시고 저녁에는 뭘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일치 정도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주소를 있으니까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 다운받아서 보시고 참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국화 시켜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지만 한국화 시킨 식단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밥을 보통 피하라고 하시죠. 쌀밥을 피하고 이런 뭐 현미라든지 뭐 우리 이런 통곡물류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육류보다는 대개는 채소, 그다음에 생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염식을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런 예시표가 있고 이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란 무엇인가? 요즘 한동안 되게 핫해서 뭐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중해 연안국가 뭐 그리스라든지 그 불가리아 이런 쪽에 있는 전통식 습관에서 유래한 식단이고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냐 했다면 아까 봤듯이 이제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지역에는 뭐 올리브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리브유, 뭐 올리브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통곡물 아까 앞에서도 대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그 흰쌀밥이 아니라 뭐 보리밥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곡물들이 섞인 식단, 그다음에 생선을 많이 섭취하고 반대로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 이런 적색육을 많이 피하고 정제 곡물 흰 쌀밥이죠.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피과 당분을 피하는 식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뭐 자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인데 뭐 연어, 닭가슴살, 아보카도, 뭐 블루베리, 토마토, 뭐 올리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면 지중해식 식단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걸 꼭 먹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대신 종류는 아까도 나왔듯이 적색육이나 뭐 밀가루나 흰쌀밥, 그다음에 당분류는 좀 섭취를 줄이고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가고 반대로 뭐 견과류나 이런 것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뭐 통곡물류, 생선,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취향에 맞게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식단에 대한 얘기이고 식단 안에 포함된 음식 종류별로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 뭐 생선이나 뭐 아니면 육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이 뇌졸중 뭐 발생률과 그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연관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원칙들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은 선호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와 시기별 근거입니다. 그래서 뭐 뇌졸중이에 몸에 좋은 게 있나요? 뭐 어떤 거를 먹으면 좋나요? 뭐 비타민을 먹었을 때 좋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근거 자체는 엽산의 섭취가 이제 뇌졸중의 발병을 낮추는데 위험의 발병 그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장량은 아마 최대량이 5mg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연구들에 보면 좀 높은 용량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를 낮춰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니아신이나 뭐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오메가 3 영역을 쳐놨는데 오메가 3가
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거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오메가3가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수준이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뭐 이런 건강 기능식들이 그렇듯이 이제 뭐 꼭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 먹어도 무방하나 먹었을 때 그 감소 효과 자체는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운동 부분과 식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 이제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강도, 즉 가볍게 숨이 찰 정도, 그렇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으로 주 5회 30분 이상, 또는 이제 고강도, 이제 이거는 가능하신 환자분들만 숨이 찰 정도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숨이 찰 정도, 즉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 부른 말에는 대답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고강도로 주 3회 25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종류는 뭐 걷기, 자전거 타기, 뭐 수영, 에어로빅 뭐 다 좋습니다. 자, 본인이 쉽게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재밌어하는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그러면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런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뇌졸중 재발률이 한 30%까지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중증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침상에서의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기립 운동 등의 훈련은 환자의 기능 저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낙상과 부상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친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더 즐겁게 이제 장기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후 식이 관리를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이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킨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의 종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시 식단 또는 지중해식 식단 자체가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 뇌졸중 재발 위험을 줄인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의 이제 식단을 구성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저염, 이제 저포화 지방, 그다음에 저당, 그다음에 단백질과 뭐 식이섬유는 이제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식단을 구성하신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구성하는 식단들의 음식 종류별로 뭐 이것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는 보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염과 저포화 지방, 이제 충분한 단백질, 충분한 식이섬유를 포함하실 수 있는 음식의 종류라면 기호에 맞춰서 식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그 푸바오 행복님께서 뇌졸중 질환이 젊은 나이에 올 수도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젊은 나이에 오시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발생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대개는 60대 이상의 이제 그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30대 이상 발병도 꾸준히 발생은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지금 뭐 비율 퍼센트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지 않은 비율이 이제 한 30대, 40대, 50대까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식이는 뭐 지금 발생을 안 했더라도 요 내용들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따라서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자님께서는 이제 발병하신 지 1년 4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고 하루에 한 1만 보 정도 걷고 골프도 하시는데 발이 많이 저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약은 없는지요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10,000보 정도 걸으시고 골프도 치시고 하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이 저린 거는 원인에 대해서 우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졸중 때문에 이제 발이 저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감각신경이나 감각신경을 다루는 이런 신경계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발이 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조금 저림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만약에 원인이 뭐 뇌졸중 이후에 발생한 그런 신경계적인 원인에 의한 저림이라면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님께서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개는 이제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란 게 뭐 이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되기 전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가볍게 이렇게 뭐 입이 마비된다거나 이렇게 얼굴이 마비됐다가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시성 뭐 뇌허열 증상이나 이런 게 잠깐 왔다 가신 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오시는 경우에는 뭐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던가, 뭐 얼굴이 이렇게 발음이 어눌해진다던가, 아니면 말을 잘 못하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통은 증상을 자각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은 뭐 대개는 이제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미하게 뭐 잠깐 이런 식으로 뭐 얼굴 마비나 팔에 힘이 잠깐 안 들었다가 뭐 다시 뭐 시간이 24시간 이내에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큐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후에 뇌졸중이 오셨고, 이 경우에 적절한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죠. 수술 직후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뇌졸중 자체가 이제 그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교관절 수술 대개는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뭐 수술의 종류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무게를 딛거나 걷는 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급성기에 뇌졸중이 오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걷거나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제 뼈가 아물고 수술한 게 아물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뭐 뼈가 충분히 다 아물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큰 틀에서는 이것도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경우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뭐 걸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행 훈련, 뭐 보행 이제 운동, 뭐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뭐 그 외에도 이제 뇌졸중 이후에는 되게 고관절 수술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근력의 저하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벼운 스쿼트나 아니면 뭐 근력 운동들 이런 거를 같이 동반해 주시면 아무래도 고관절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력 저하나 이런 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큐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을 자각했을 때 병원에는, 네, 뭐 뇌졸중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체하시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고, 사실은 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119를 부르셔야겠죠. 그래서 대개는 뇌졸중임을 자각할 정도로 좀 심각하다 싶으면 뭐 지체하지 않고 119나 이런 데 연락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엽산의 어떤 성분이 뇌졸중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네, 이게 그래서 뭐 그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대개는 임신 시기에 이제 엽산을 많이 드시죠. 그렇지만 이제 임신을 해도 뇌졸중 위험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엽산을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임신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뭐 혈류나 이런 걸로 변화를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응고성 이런 것도, 혈액 응고성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요. 그런 다양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뭐 엽산을 먹는다고 해서 뭐 올라가거나, 아니 엽산이 임산부에 있어서 엽산이 뭐 뇌졸중과의 관련은 뭐 제가 알기로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 자체가 이제 신경의 그런 발달이나 신경의 뭐 재생 아니면 신경계의 그런 보호 효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산부들도 이제 그 태아가 이제 신경계나 이런 게 발달될 때 엽산을 먹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엽산의 그런 신경 뭐 보호 효과 이런 것들이 뇌졸중 발병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엽산이 뭐 그 저희가 뭐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데 보통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뭐 엽산만 따로 드신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는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일 엽산 복용량은 뭐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데 들어간 걸로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에 나오는 비타민제는 충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복용량이 좀 연구들마다 차이가 제법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다고 보고를 되는 거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정도에 있는 엽산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개는 뭐, 예, 대개는 뭐, 네, 요거는 뭐, 우리나라 아마 뇌졸중 학회나 이런 데서 좀 나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뭐, 근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몸이 휘청거린다, 뭐, 균형을 잘 못 잡는다, 아니면 뭐, 발음이 어눌하다, 이렇게 거울 같은 걸 봤을 때,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걸 보고 웃을 때 이렇게 표정이 뭐, 비대칭적이다. 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간다. 유지를 못하고 나란히 하고 펴고 있을 때. 그런 뭐 몇 가지 이렇게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한 거는 요거는 네. 뭐 학회나 이런 데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느린데 적절한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기는 대부분 어려우실 거고, 중강도 정도까지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대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세라밴드나 이런 거를 이용한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세라밴드를 양쪽 발 사이에 이렇게 발목에다 묶어서 누워서 뭐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다든지 그런 종류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세라밴드를 이렇게 뭐 그 문 같은데 고리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운동을 한다든지, 양팔로 세라밴드를 잡고 좌우로 이렇게 벌리는 형태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이렇게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할 수 있는 종류의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저희가 뭐 앉아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앉아서 타는 자전거, 뭐 누워서 타는 자전거 이런 것들이 낙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의 종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집에 혹시 있으시거나 뭐 구매를 하신다면 그런 운동을 하시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걷는 게 그런 유산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동하시거나 하려 그러면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근력 운동이나 앉아서 누워서 타는 자전거 운동을 하시되, 뭐 보행 훈련도 같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운동을 하기는 힘들고 이제 토일에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요게 아마 그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달 전쯤에 이제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뭐 일주일에 주 5회 30분씩, 그럼 150분이죠. 그러면 150분을 이제 매일 월, 수,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람과, 이제 주말에만 몰아서 나는 평일에는 바빠서 안 돼. 주말에 한 이틀 동안 몰아서 뭐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2번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냐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눠서 일정하게 하는 사람과 주말에서 몰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고 거의 없고, 반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몰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나옵니다.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내가 일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없다면 주말에 몰아서 해주면 그거 역시 이렇게 효과가 충분히 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단 그게 이제 대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뇌졸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 환자에서도 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상은 이렇게 주말에 뭐라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말에 몰아서 하시면 뇌졸중 발생 위험성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고용량을 드시는 거는 어떻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미세 영양소라 그러죠. 뭐 비타민이나 엽산이나 오메가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뇌졸중의 그런 예방 효과나 이제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엽산 정도가 이제 보고가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오메가3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이 되지는 않았을 그 효과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도 사실은 뭐 검증이 된 게 있냐 뇌졸중에 그러면 사실은 없는 상태인 건 맞고요. 그래서 뭐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장기로 먹는 거는 간 기능이랑 관련이 있으실 수 있어서 요거는 뭐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강 보조식품이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고 이제 요소별로 따졌을 때는 대개는 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효과가 없다는 거지 뭐 해가 된다는 보고는 없으니까 뭐 드시는 거는 저는 딱히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나왔다시피 앞에 나온 음식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검증된 내용에 가깝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비타민이나 종합 건강 보조제보다는 운동이나 식이를 가지고 바꿔서 이걸로 예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 보면 그 와인 그 지역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와인 많이 드시잖아요. 프랑스나 그래서 와인을 뭐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 먹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지중해에서 나온 거는. 그래서 뭐 와인이 이거를 예방해 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술이 뇌졸중의 위험성을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뭐 소량 먹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의 의견이 있고요. 대신 이제 많이 드셨을 때는 뭐 안 좋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량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많이 먹으면 나쁘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량 내지 적정량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대개는 그 뭐 각 음주에 따라서 그 잔이 있잖아요. 뭐 소주를 드신다면 소주잔, 뭐 맥주를 드신다면 맥주잔 이런 게 있는데 각 잔의 정량으로 한 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정 음주량이 굉장히 적어요. 한 잔 내지 두 잔까지니까 뭐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음주를 했을 때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불분명하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설탕 대신에 꿀을 넣어서 먹고 있는데 꿀도 당이 높나요? 네,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요즘 제로 콜라 뭐 제로 음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 대신 다른 거를 사용하는데 결국 꿀도 어떻게 보면 설탕이랑 같이 당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내 체내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당 종류이기 때문에 요것도 당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 수치가 조금 뭐 당뇨까지는 아니라도 전 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설탕이나
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삼 제품의 섭취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앞에 나온 그런 건강 보조식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뭐 먹었을 때 효과가 검증이 됐느냐라고 하면 제가 아는 한은 크게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드신 걸 말리지는 않되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뇌졸중 질환을 위험할 때 이제 뇌출혈까지 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뇌졸중이란 게 뇌경색, 즉 뇌가 막히는 것과 이제 뇌혈관이 막힌 것, 뇌출혈, 뇌 안에서 이제 혈관이 이런 게 터져서 피가 나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라서 뭐 뇌출혈도 뇌졸중의 한 영역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다량 섭취 시에는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권장하는 과일이 있나요? 뭐 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라고 주셨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는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먹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당도 같이 달콤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식이섬유를 뭐 채소나 이런 다른 걸로 이제 섭취하는 거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권장하는 과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식이섬유나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달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뭐 한다면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요즘 나오는 과일들은 다 충분히 뭐 식이섬유나 이런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과일을 권장한다기보다는 이제 당에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맛있고 하니까 과일을 통해서 식이섬유나 비타민 섭취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이제 그렇지 당이 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주로 야채라든가 뭐 채소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뭐 하루에 사과 뭐 과일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사과 기준으로는 뭐 한 개, 반쪽에서 한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랑 뭐 다른 과일들도 비슷한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데 유전의 확률도 높은지요? 뭐 이게 뇌졸중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유전의 영향도 이제 뭐 특정 유전체에서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전도 유전이겠지만, 사실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뇌졸중 재발률이 운동만 잘해도 한 30% 가까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유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력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절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뭐 식이, 운동, 그다음에 뭐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술, 담배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